2022년 5월 짧은 기사 5개만 보도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22년 5월 12일 강원 동해경찰서의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해 수사를 시작한다. 6일 밤 60대 동거녀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살인 혐의다. 범인은 범행 후 인근 강원도 삼척으로 도주했지만 12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되었다. 범행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잡힌 그는 1975년생 올해 나이 48세 김모 씨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25일 세상을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2번이나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마였습니다. 21년 사이 3명을 살해한 그 남성은 아직도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연인이란 가면의 분노형 사이코패스 살인마 편입니다. 모른다라는 부인, 그리고 도주. 범행은 6일, 검거는 12일. 그럼 그 7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 동거하던 남자가 있었다. 지인들의 제보였습니다. 느지막한 나이 60대. 피해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다며 주변에 소개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들은 서로 연락도 자주 하며 아껴줬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가 사라진 거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락도 닿지 않고 집에 가봐도 문이 이미 잠겨져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김 씨는 살인을 저지르고 이후 피해자 주거지의 문을 직접 열쇠로 잠그고 도주를 했습니다. 경찰이 참고인 조사차 연락을 했을 때도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 왜 자꾸 연락을 하느냐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냥 살아있다라는 흔적이라도 알려달라, 통화라도 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때라도 보여줬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모든 걸 거부한 김 씨였죠. 경찰은 그렇게 김 씨의 위치까지 파악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출동을 해 그 근처까지 포위를 했지만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상세적인 위치까지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휴대폰을 끈 상태로 잠적을 해버립니다. 분명 이상한 상황. 그렇게 집 내부에 대한 영장을 청구받고 확인했을 때 이미 피해자는 매우 끔찍한 상태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동해에서 삼척으로 도주를 하다 경찰에게 검거된 김 씨. 그의 진술은 술을 많이 마셔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변명뿐이었습니다. 많은 법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그리고 증거를 갖다 대면 대부분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원인은 상대방이 제공했다. 모든 탓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모습입니다. 궁금합니다. 그는 왜 시간을 계속적으로 끌었을까요? 잡히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걸까요? 분명 시신이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시간을 끌었던 첫 번째 이유는 CCTV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에 분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간은 분명 짧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약 1달에서 2달 정도만 버틴다면 많은 내용들이 삭제가 되고 사라질 것이라서 자신에 대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은 이미 문을 잠근 상태로 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 내부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분명 경찰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CCTV 분석을 끝낸 상황이었고 집에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단 1명밖에 없으며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이 확인되자 그는 종적을 감춰버렸던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시신은 발견될 것이다. 그럼 방법은 단 한 가지. 자기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발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치감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당일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 자기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사건 발생 직후였다.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쳤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에선 절대 사라지지 않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죽일 마음은 없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술김에 사람을 죽였다라는 내용이죠. 정말 사실일까요? 그리고 이 알리바이에 대한 내용들, 진술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갖는 의심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가 이 범행이 처음일까라는 생각이죠. 살인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과와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없었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8세 남성 김씨, 피해자는 60대 여성입니다. 내연관계로 동거를 하다가 무언가 문제가 발생을 했고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한다면, 그 우발적 살인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살해 방법과 살해 도구는 어느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공격을 과연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을 하다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 혹은 말다툼을 하다 너무 욱하거나 상대방이 먼저 흉기를 들어 자신도 흉기를 들고 흉기로 그냥 찔렀다. 이런 식일 겁니다. 지금부터 사건 발생이 어떻게 됐고 현장이 어땠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사건이 우발적이라는 느낌이 드시는지 함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살인사건이 발생되기 불과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4월 중순, 김 씨는 동해시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길거리 헌팅과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은 뭔가 이야기가 잘 통한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김 씨는 피해자에게 맥주나 한잔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시간도 됐던 이 둘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무언가 서로에 대한 감정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야기가 잘 통한다는 생각에 이들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주거지였던 동해시의 모 주택으로 함께 이동을 하고 이들은 그날부터 함께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여기까진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간,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로 가게 됩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김씨, 그날은 빨간 날이라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일어났을 때 자신의 눈앞에 피해자가 보였던 것이죠. 오후 4시 35분경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집에 들어온 걸 확인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화장을 잘 안 하는데 왜 오늘은 화장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며 화장했네? 라고 물어봤더니 그 대답을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던 상황이었죠. 이때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김씨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 만났네. 분명히 밖에 나가서 남자를 만나고 왔고 자신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마음속에 불씨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 내색하지 않고 이들은 그날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씨의 친한 친구를 함께 셋이 만나기로 한 상황이었죠. 오후 7시 30분 그렇게 함께 친구와 술자리에 약속을 했던 장소를 향하게 됩니다. 이들은 저녁 8시부터 밤 11시 20분경까지 동해시에 있는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 트리거가 촉발됩니다. 자, 이 내용은 전부 김씨에 대한 진술입니다. 술을 먹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내 여자친구가 내 친구한테 치근덕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 김씨의 진술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되게 사람이 좋아 보인다, 멋있다,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 기분이 나빴다라는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친구라는 관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친구라는 사람을 그렇다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연인 관계에선 더더군다나 말이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사는 그 공간에 초대하겠다라는 말을 자신의 앞에서 한 게 뭐가 문제지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밤 11시 30분경 기분이 나빴던 김씨는 술자리를 일찍 파하게 됩니다. 친구는 택시를 타고 먼저 집에 보냈고 그 뒤에 이들은 11시 반 이후 집으로 귀가를 했죠.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정확히 살인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밤 11시 30분에서 새벽 3시 32분 사이 정도라는 것만 알고 있지요. CCTV 추적 결과였습니다. 이때부터 김씨는 폭발합니다. 너 어제 남자 만났지? 무슨 소리냐는 답에 그럼 왜 화장을 했냐? 안 하던 화장을 한 게 그 근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 정해졌죠. 솔직하게 말해라. 다 이해하겠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극구 반발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일정이 있어서 나갔던 건데 왜 오해하냐라는 말이었죠. 증거가 없어서 할 말이 없었던 걸까요? 그때부턴 왜 내 친구한테 그렇게 들이대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대로 당신의 친구니까 잘해준 것뿐이고 그리고 술자리에서 욕을 할 수도 없고 나쁜 점을 얘기할 수도 없고 할 말도 없으니 좋게 분위기를 이어간 것뿐이다. 그리고 본인이 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 노력한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로 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김씨는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씨의 진술입니다. 계속 아니라고 하며 피해자가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게 살인을 저지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라는 말이 과연 어떤 감정적인 행동에서 세게 나온 건지 조금 풀어라 라고 하면서 찬 건지는 사실 알 수 없죠. 당한 김씨의 입장에선 기분이 나빴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때 김씨는 이런 말을 던지죠. 그럼 내가 이 집에서 그냥 나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서 피해자가 그래 나가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김씨는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고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라고 경찰에 진술합니다. 그 전에는 살해할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추궁만을 하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다가 이 말 하나에 앞선 모든 것들이 다 배신감으로 느껴져 살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되게 이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진술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너무나도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상대방의 생각, 행동, 입장, 그리고 당시 처했던 상황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은 채 자기가 기분이 나빴던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상대의 행동까지 모든 걸 나쁜 식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나갈까라는 질문도 자기가 먼저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그래 나가 라는 피드백이 오자 배신감을 스스로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는 살해 방식을 다른 식으로 결정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폭행을 하다가 목을 졸랐다가 아니었죠. 주방으로 향해 갑니다. 어떤 집에는 다 존재하는 바로 과도를 찾은 것이죠. 칼날 길이가 무려 10cm였습니다. 그 칼날 길이 10cm 과도를 손에 들고 그걸 거꾸로 듭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는 손을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을 다치고 어떻게 하면 힘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었죠. 거꾸로 든 상태로 안방 침대에 걸터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갑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 가슴, 복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엄청나게 강한 힘을 내리찍는 과정이었습니다. 과도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과도가 부러져 버립니다. 칼날이 깨질 정도로 공격을 가했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주방으로 가 칼날 길이 19cm 식칼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목, 가슴, 복부를 향해 수십 회 공격을 가합니다. 피해자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일단 얼굴 부분 쪽 이곳엔 단 한 군데 상처만 존재했죠. 왼쪽 이마 부분에 긁힌 상처였습니다. 칼날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였던 걸까요? 그 다음 공격 부위는 매우 끔찍합니다. 왼쪽 목에만 무려 5군데, 왼쪽 어깨에 6군데, 왼쪽 가슴에 3군데, 왼쪽 옆구리에 3군데, 그리고 상복부 쪽으로 3개, 가슴 부분에 2개, 이런 자상이 확인이 됩니다. 목, 어깨, 가슴, 옆구리, 복부 이런 쪽이라는 건
정확하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공격이 가능한 부분들만 계속적으로 가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잔혹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정말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피해자의 몸에도 다른 곳에 여러 가지 상처가 발견됩니다. 피해자의 왼쪽 팔에는 무려 10군데의 상처, 왼쪽 손등에도 3곳, 오른팔에는 6곳, 오른손등에는 1개의 자상이 확인됐죠. 이를 우리는 바로 방어흔이라고 합니다. 공격이 들어올 때 끝까지 저항을 하며 손으로 막았다라는 것이죠. 왼쪽이 들어올 땐 왼손으로, 오른쪽 공격이 들어올 땐 오른손으로 끝까지 막았지만 결국 치명상을 입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걸 통계를 나눠 계산을 해보면 부위는 총 12곳, 총 55회 치명적인 자철상이었죠. 결국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연인과의 트러블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있었죠. 자신이 나갈까라는 질문을 해서 그래 그냥 나가라 라고 한마디를 대답을 했다가 거기서 범인은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이죠.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칼날이 부러졌을 때 드디어 공격이 끝났을 것이라고 처음 생각을 하고 어쩌면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공격은 끝나지 않았죠. 그대로 또다시 칼을 들고 와 그렇게 공격을 가한 겁니다. 제가 앞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발적인 살인으로 가능한 부분일까라는 생각이죠. 이런 공격을 오버킬이라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공격이 이상할 정도로 과다하다라는 것이죠. 비면식 관계에서 오버킬이 나오게 되면 정신 이상자의 소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지만 면식 관계, 즉 아는 사이에서 이런 오버킬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원한 관계, 분노 표출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분노한 범위에 대해서만 공격을 가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방어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디를 공격하려고 했던 걸까요? 얼굴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자기가 진짜 화가 나는 부분이 꽂힌 게 상대방의 말이었다면 대부분 오버킬의 형태를 띠는 건 얼굴 부분을 집중됩니다. 구타를 하거나 혹은 얼굴 부분을 훼손하거나 이런 식의 범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격은 그 부분과는 좀 어긋납니다. 팔의 상흔들이 없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복부에 집중된 상처입니다. 이는 상대를 무조건 죽이겠다라는 목적성을 보이고 공격을 가했다라는 부분이죠. 과연 정말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배신감을 느껴서 이런 부분의 공격이었을지, 물론 그게 사실일 수 있지만 상대방을 정말 공격하고 위협만 하려고 했던 건지 죽이려고 했던 건지는 명확하게 상처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매우 끔찍한 사건입니다. 만약 본 사건만으로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술을 마셨다. 그냥 연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가 화가 나서 칼로 공격을 했다. 그리고 너무 잔혹하지만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집안에 있었던 거니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끝까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많은 범죄들도 비슷했습니다. 우발적 살인은 무기징역형이 나오지 않았지요. 심지어 도구를 가지고 들어와 살인을 저질러도 징역 23년, 징역 30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 사건과의 별개로 이건 그 전에 폭력 신고도 없었던 상황. 만약 이 사건 단독으로만 기소됐다면 분명 그는 형량이 유기징역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8월 25일이죠. 왜 그랬던 걸까요? 그는 이미 전과가 있던 살인마였습니다. 그의 첫 살인은 2001년 5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아내였던 사람. 자신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도 지속적인 학대 및 폭행, 전처에 대한 의심, 거기에 대한 분노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전처에 대한 이혼 요구, 여기를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2001년 5월 19일 목 부분을 힘껏 눌러 의식을 잃게 해 살인을 저지른 건 여기까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 부분만 눌러 상대방을 기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살인죄입니다. 목을 눌러서 사람이 죽었구나가 아니었죠.
그는 의식을 잃은 전처의 흉골 밑부분, 복부 부분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바로 깨진 소주병이었죠. 소주병으로 계속적으로 찔러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치감형을 주장하며 자신은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합니다. 결국 1심이 끝나 항소를 하게 되었고 2002년 1월 9일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살인죄를 물어 징역 8년형을 선고합니다. 2001년의 살인사건과 21년 뒤에 있었던 살인사건, 어쩌면 이 둘은 매우 흡사합니다. 만나던 사이, 함께 살던 사이, 상대의 헤어짐의 요구 혹은 의심점들 때문에 자기 혼자 생각하고 상대를 공격해 살해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요. 주치였다, 우발적이었다라고 하면 형량이 낮게 나온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을 죽여봤지만 그는 8년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는 2009년 2월 27일 가석방이 됐습니다. 물론 몇 년이 가석방이 된 게 아니라 약 4개월 정도가 빨리 가석방이 된 상황이었죠. 그렇게 그는 2009년 6월 10일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며 형 집행이 완벽하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었죠. 그럼 그는 21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거였을까요? 그동안은 잠잠하게 살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살인 전과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살인사건이었죠. 그 살인사건 현장은 바로 베트남입니다. 김 씨는 이후 베트남 여성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좀 조용히 살아가는 듯 했지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바뀝니다. 베트남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한 게 아니었죠. 김 씨가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이미 재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죠. 바로 불륜관계에 있던 그 베트남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아직 정리도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이에 김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한테 직접 가서 설득을 해보자. 2012년 이들은 베트남으로 날아갑니다. 어머니를 찾아가 결혼을 하겠다,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어머니는 극구 반대합니다. 이상합니다. 반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에 대해 김 씨는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 사람만 사라지면 된다. 자신의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을 설득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2012년 3월 25일 그 어머니를 혼자 찾아갑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였던 칼로 무려 14번을 찔러 살해를 했죠. 그리고 그녀와 함께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결국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검거된 김 씨, 그의 형량은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그 뒤에 조용했던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수감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두 번째 살인 전과가 베트남에서 발생됩니다. 한국에선 알 수가 없었죠. 무려 8년 5개월을 복역합니다. 이때도 가석방이 됩니다. 2020년 8월 26일 출소하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추방돼 버린 것이죠. 그는 살인을 저지른 지 약 3년 만에, 그리고 베트남에서 추방된 지 2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는 방식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남성은 아닙니다. 무조건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여성들만 노려서 공격을 했고 자기가 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며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흉기를 썼지요. 완벽하게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첫 번째 전처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자기와 이혼하려고 하다 보니 화가 나서 죽였다. 두 번째는 자신과 결혼한 상태에서 불륜관계인 상태를 거부하는 어머니를 죽여버린 문제인 겁니다. 어머니는 자신과 직접적인 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사라지면 이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가했다는 것이죠.
매우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그의 전과가 있었던 걸 알아서 그런 걸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죠.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공격만을 당하고 그렇게 희생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세 번째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연인이라는 가면 속에 그 혼자서 계속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걸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 방식을 살인으로 표출한다는 것이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그는 세상에 다시 나왔을 때 살인을 안 저지를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21년 사이 그리고 그 꽤 오랜 시간 동안에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과연 제어가 되는 사람일까요?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혹시 모를 가석방을 대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그가 만약 가석방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는 30년간 위치 추적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동해에서 저지른 사건 이후에 많은 심리분석 프로파일러들이 그를 분석해봤을 때 느낌이 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껴본 감정, 너무 자기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 감정, 생각 따위는 중요치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라면 어떤 결과라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 결국 사이코패스 검사, PCLR 검사를 시작해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 인터넷에서 하는 그 사이코패스 검사, PCLR 검사와는 좀 다릅니다. 물론 유형은 비슷하지만 이 이외에도 전문적인 심리분석 결과를 통해 그렇게 점수가 측정이 됩니다. 그의 점수는 무려 40점 만점에 32점입니다. 24점, 25점 정도가 넘으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죠. 그는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단됩니다. 40점 만점에 32점. 어떤 케이스일까요? 유영철은 38점이었습니다. 극악의 연쇄살인마였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두수는 29점. 그리고 연쇄살인마 강호순도 27점이었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게 되면 누군가 자신이 마음에 들거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자신이 싫다고 했을 때 그 분노를 표출해 결론적으로 살인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심리분석에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평상시엔 굉장히 찌질합니다. 조용히 살지요. 자신의 감정을 잘 표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면에 무서움을 갖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남성이나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에겐 절대로 덤비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악감정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결핍적인 부분들이 생깁니다. 애정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 그 애정 욕구를 주는 사람, 바로 자신보다 약한 여성들을 노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제어가 되고 자기만을 바라본다 생각하는데 거기서 뭔가 좌절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거부가 되면 화를 내며 자신의 생각으로 상대방의 권리나 감정을 절대 존중하지 못하는 이상 성격을 띠고 있는 반사회적 인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만 되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폭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에게는 문제 음주자, 즉 많은 음주를 하는 사람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음주로 해결하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였죠. 다시 세상에 나타나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 그렇게 1심 재판부는 1975년 김 씨에게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발적 살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과 동거관계에서 자기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타당하진 않지만 이유가 있는 살인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왜냐면 자신은 21년 전에 8년형을 받았는데 이번 무기징역은 너무 강하다, 너무 세다라는 뜻이죠.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21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려고 할까요?
아니면 1심 재판부처럼 베트남에서 저지른 살인사건까지도 가지고 들어와 그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있다, 절대로 풀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할까요? 만약 그가 우발적 살인, 주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받아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또다시 범죄자에게 놀아나는 게 아닐까요?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잠깐 가겠습니다. 일단 신상 공개는 안 됐습니다. 왜냐면 이 사건은 처음에 기사가 터졌을 때도 4개인가 5개밖에 나오지 않았고 되게 조용히 지나갔던 지역 언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동해에 대한 지역 언론이어서 외부에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가 이게 재판이 8월 25일날 있고 나서 살인 전과가 2번이 있었다라는 게 재판 판결문에 공개가 되면서 언론에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살인 전과가 2번이나 있었다. 몰랐죠. 경찰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요즘에 이제 경찰이 이제 외부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온 건데, 그 사람에 대한 신상 공개에 대한 거는 당연히 위원회가 열릴 뭐 새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린 거죠. 제가 지금 김씨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 가명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이름을 몰라요. 75년생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냥 강원도 동해 이쪽에 이제 살았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뭐 그냥 나이가 어느 정도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보를 조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이 범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좀 제보를 받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의 친구인 사람들 있죠. 친구인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요런 문제가 좀 있어요. 자기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거예요. 되게 착한 사람이고 되게 자기한테 조용한 사람이고 뭐 술 먹으면 좀 가끔 과격해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다, 뭐 이런 거 지금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라이브거든요. 네, 쪽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보내주시면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 아마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사람 아닌데 좀 그렇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분명한 건 뭐 누군가를 탓한다 뭐한다를 떠나서 촉발원을 다 떠나서 이 사람은 이미 살인 전과가 있고 너무나도 주관적인 생각으로 범행을 일으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그 범인에 대한 걸 알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제보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피해를 겪으셨던 분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공개된 내용인 거고 있었지만 쉬쉬하고 지나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거를 조금 부탁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물론 살인에 대한 부분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행동 자체만 보면은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이 부분에서 내용을 같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 중인데 라이브에서 채팅창에 나오는 내용에서 잠깐 여기 말씀드릴게요. 네, 맞아요. 이거 외부에서도 일으켰던 거 맞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건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저희도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게 있다면 확인해서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더 확인을 해보고 이게 이슈가 더 되다 보면은 언론 방송사에서도 방송이 뭐 준비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너무나도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